1998년 5월 24일 오전 7시 50분 에베레스트 산 해발 28,000피트. 그녀는 움직일 수 없고 다리가 접히고 손은 얼어붙어 굳어 있으며 눈은 크게 뜬 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속삭일 수 있는 말은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죠? 저한테? 입니다. 등반가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들은 그녀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본 뒤 걸어가 버립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가슴 아픈 순간이 있기 며칠 전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등반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와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는 1998년 에베레스트에 발을 들이기 몇 달 전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보조 산소 없이 함께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될 것이고 세르게이는 그녀를 그곳까지 안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탄탄한 계획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 남편은 20세기 최고의 소련 산악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등반가가 되기 전에는 그는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위성 안정화 시스템을 설계한 전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로켓 과학자에서 산악인으로 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살아있는 등반가 중에서 소련의 25,000피트급 5개 본구리를 모두 등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노우 러파드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에 산소 없이 알파인 스타일로 안나푸르나 북벽을 등반했습니다. 그는 1990년에 미중러 합동 평화 등반에서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반은 그에게 큰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시스 자신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 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브루스 산을 스키로 내려온 첫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련 시절 파미르 산맥에서 24,600피트까지 등반한 적은 있었지만 26,000피트 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녀가 26,000피트 이상에 처음 도전하는 산이었고 이는 2,000피트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리학적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믿었고 1998년 봄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등반 경로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5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원정대와 함께 북동릉을 통해 에베레스트 북쪽에서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시즌 베이스 캠프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처럼 그들도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견디지 못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몇 주 동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몸이 천천히 희박한 공기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수능이라고 하는데 점차 산을 올라가면서 특정 캠프 지점에서 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동안 몸은 점점 더 적은 산소로 기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신중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월 19일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약 26,000피트에 위치한 6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등반가들이 데스 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기 중에 인간이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곳입니다. 몸이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매 시간마다 근육이 분해되고 장기가 힘들어지며 뇌가 서서히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고 6번 캠프에서 정상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정상 등정 시도는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에 이루어졌고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새벽 1시에 6번 캠프를 출발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 헤드램프로 길을 밝히며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출발한다는 것은 정오쯤 가장 따뜻할 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광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가 새벽 1시에 일어났을 때 등반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헤드램프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해발 26,900피트의 극심한 추위가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시킨 것이었습니다. 헤드램프가 없으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에베레스트의 험난한 산악 지형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오전 6시 30분까지 기다려야 함했습니다. 마침내 등반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5시간 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계획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추가 산소도 없이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7,900피트 지점에 있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기술적인 암벽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올라갔다면 어둠 속에서 하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캠프 6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사망지대에서 이틀 밤을 보낸 셈입니다. 세르게이가 텐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베이스 캠프에서 함께 등반하던 동료이자 팀원인 아나톨리 모슈니코프의 텐트로 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나톨리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걱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르게이에게 여분 배터리를 주며 함께 등반하자고 했지만 세르게이는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고 5월 21일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몸은 이미 추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대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캠프 6에서 겨우 300피트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다리는 무겁고 쉬고 있을 때조차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이틀 밤을 보낸 누적된 영향이 그들에게 밀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캠프 6으로 후퇴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이제 죽음의 지대에서 세 번째 밤입니다. 한편 같은 날 아나톨리 그의 친구는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했고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6시경 그는 이미 정상에서 캠프 6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자신들의 실패한 시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아나톨리는 세르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이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스존에서 사흘 밤을 보내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자신도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세르게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내려가요. 다시 시도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여기 더 머물수록 당신은 강해지지 않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아나톨리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자신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쉬고 몸을 회복한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모함이나 오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세르게이가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르게이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못하는 일을 산에서 해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안에도 실력이 있었고 그들은 시간에 쫓겨 내려오기 전 거의 정상에 닿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원정을 위해 집을 재용자했고 몇 주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몸을 추위와 희박한 공기에 적응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추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된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무언가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심지어 머리로는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도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두기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이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나톨리가 내려가고 프란시스와 세르게이는 남았고 8시간 후인 새벽 2시에 5월 22일 그들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를 위해 6번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네 번째 밤을 보내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콘크리트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다리는 깊고 지치는 통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무리 오래 쉬어도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아나톨리 샤바로프는 별도의 원정대의 대장으로서 강력한 60배의 망원경을 통해 여러 등반팀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프랜시스와 세르게이가 등반을 시작한 지 약 8시간쯤 지난 후 샤바노프는 그들을 첫 번째 스텝 약 27,900피트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10,000피트 아래에서 망원경으로 봐도 그들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발견된 지 4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겨우 두 번째 스텝이니만 8,250피트까지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4시간 동안 750피트밖에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당 200피트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불가피했습니다. 오후 2시는 매우 중요하고 에베레스트에서는 해가 오후 6시쯤 집니다. 오후 2시까지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근처에 있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하산하게 됩니다. 28,000피트 높이에서 지친 상태로 어둠 속에서 하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아직 정상에서 8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속도로 그 거리를 오르려면 최소한 4시간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생존할 것인지 아니면 집착했던 꿈을 향해 계속 오를 것인지. 오후 2시가 지나면서 매 순간이 위험함을 알면서도요. 하산할 수 있는 햇빛이 줄어든다는 뜻이었고 실수할 여유도 줄어들며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도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오후 5시 45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러스탐 라드가포프는 그날 일찍 정상 등정에 성공한 다른 원정대의 등반가였는데 하산하던 중 정상에서 약 300피트 아래 완만한 경사면에서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를 마주쳤습니다. 러스탐은 지쳐 있었고 새벽 이전부터 등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몸이 버티지 못하기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를 본 순간 러스탐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프랜시스는 극도로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앉아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러스탐에게는 이번 정상 등반 시도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태양은 지평선 가까이 낮게 떠 있었고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아직 정상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쳐 있었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러스탐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산을 따라 150피트를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여러분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하산할 수 있는 빛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고개를 젓고 이번 정상 등정 시도에서 세 번째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슴 아픈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라드가포프는 힘겹게 프랜시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생존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드코포프는 몸을 돌려 하산을 계속했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해가 점점 낮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며 그림자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다음 30분 동안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몇백 피트를 오르는 동안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결연함과 절박함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오후 6시 15분경 빠르게 어두워지는 빛 속에서 보조산소진 없이 27,000피트 이상에서 5일을 보낸 끝에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예프는 보조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으며 역사책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하는 사진도 승리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지친 두 사람은 저무는 빛 속 세상 꼭대기에 서 있었고 이미 그들이 공영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인 29,029피트에서 캠프 6인 26,900피트까지는 2,000피트가 넘는 수직 하강입니다. 좋은 컨디션의 체력이 남아있다면 최소 5시간이 걸리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좋은 컨디션도 남아있는 체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16시간 넘게 등반을 했고 데스존에서 5밤을 보냈으며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그들에게 남은 쓸만한 황호는 아마 15-20분 정도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최소 4시간 동안 산소 없이 칠흑같이 어둡고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이것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안전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루스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건 비상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그는 프란시스와 함께
해발 28,280피트 정상에서 약 750피트 아래 비상 보급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보급품에는 산소통, 텐트, 그리고 따뜻한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만약 늦게 정상에 오르고 어둠 속에서 캠프6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보급품까지 내려가서 텐트를 치고 산소를 사용하며 그 안에서 밤을 보내며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햇빛과 새로운 산소를 가지고 남은 1400피트를 캠프6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8,280피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텐트 아니라고 해도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텐트는 그들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산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침이 되면 그들은 경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르게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것은 라드가포프는 이미 하산하는 길에 그들의 저장소를 지나쳤고 라드가포프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산소통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새 8615m 고도에서 의지하려고 했던 텐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실 텐트는 3000피트 아래인 7700m에 있었습니다. 텐트는 애초에 저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왜 세르게이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확인된 목격자 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산 전문가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 있고 그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세르게이는 라드카포프에게 그들이 보관소에 텐트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드카포프가 보관소를 확인했을 때 텐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와 세르게이는 셰르파의 지원 없이 등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비를 산 위로 옮기는 일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텐트를 보관소에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들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은 프란시스와 세르게이가 단순히 비상 텐트를 충분히 높은 곳까지 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탈진입니다. 보조 산소 없이 데스존에서 4일 밤을 보낸 후 그들의 몸은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었고 10에서 15파운드의 텐트 무게를 28,280피트까지 운반하는 것은 그들의 쇠약해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 순환 시도 중 텐트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극한의 고도에서는 인간의 뇌가 특정하고 기록된 방식으로 오작동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의도와 현실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세르게이는 산소가 부족한 뇌 때문에 계획을 혼동해서 텐트가 보급품 위치에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따라 텐트를 위로 옮길 거야. 우리는 28,000피트에서 텐트를 위로 옮겼어. 그런 종류의 인지적 실패는 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존재하지 않는 안전망을 향해 자신 있게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7시 30분, 이 조금 지난 후 약 28,280피트 지점에 숨겨둔 보급품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산소통을 찾았고 거의 비어있는 배낭도 찾았으며 드라고포프가 이미 봤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텐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텐트가 실제로 있는 곳까지 3000피트 더 내려가 볼 것인지 아니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서 살아남을 기회를 잡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3000피트 하강하는 것, 그 상황에서 내려가는 건 자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28,280피트 고도에서 야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피난처도 없이 캐시에서 가져온 산소통과 입고 있던 옷만으로 버텼습니다. 12시간 동안 거의 28,300피트 고도에서 노출된 채로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의 일부만 노출되어도 목숨을 잃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몸은 단계적으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은 느려지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산소와 온기가 부족해진 뇌는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딛고 프랜시스와 세르게이 둘 다 아침까지 살아남았습니다. 5월 23일 해가 뜨자 그들은 하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 아침 어느 시점에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오전 9시 35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5월 23일 정상 등정을 시도하던 우즈베키스탄 원정대 소속 5명의 등반가들이 27,700피트에서 하산 중이던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내 안에 어디 있습니까? 내려오지 않았나요? 였습니다. 그들은 세르게이에게 아니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르게이는 아무 말 없이 26,900피트에 위치한 6번 캠프로 계속 하산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자기 아래에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1시간 후 오전 10시 40분 우즈베키스탄 원정대가 약 27,900피트 지점에 첫 번째 스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이 바위에 혼자 기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의 재킷은 열려 있었고 등반용 하네스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발 27,900피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였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단순히 확장되어 있었고 빛에도 반응하지 않는 커다란 검은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뇌 손상의 신호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해발 28,280피트에서 밤을 보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의 조직은 결정화되었고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즈베크 원정대 보고서에서는 그것들을 기능을 상실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과 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심지어 무게를 지탱할 수도 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이 그녀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계속 쓸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고 둔해진 그녀의 손이 마스크를 더듬거리며 결국 벗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도 뇌부종이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해발 거의 28,000피트에서 30시간 동안 노출된 후의 상태입니다. 그녀의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두개골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종 때문에 그녀의 운동 조절 능력, 손과 다리,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의식까지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미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단지 그녀의 몸만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은 무정의로 베이스 캠프에 연락해 원정대 의사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을 주었고 분당 4리터의 보조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와 손을 마사지하며 얼어붙은 팔다리에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도 정상 등반을 시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이전부터 등반을 시작했고 정상에 오르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팀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등반가는 정상으로 계속 올라갔고 2명은 프랜시스와 함께 남았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 2명의 등반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 하나씩 똑같이 불가능한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생존을 생각해야 했고 산소도 점점 부족해졌으며 몸도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랜시스를 산에 설치된 고정 로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의 마스크에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녀를 남겨두고 정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을 무렵 정상 등정 후 하산하던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2명이 프랜시스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로프를 이용해서요. 그들은 프랜시스를 산 아래로 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약 80m 정도 아래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프랜시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프랜시스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고산 뇌부종으로 인한 뇌 부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등반가들은 더 이상 프랜시스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동안 그녀를 내리려고 하면 프랜시스가 밧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떻게든 그녀를 아래로 내릴 수 있다고 해도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을 산 아래로 옮기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프랜시스를 단단히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의 산소 공급을 확인한 후 어둠 속으로 하산하며 그녀를 그 작은 바위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해발 약 27,640피트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프랜시스는
해발 27,640피트 에베레스트 산 비탈의 밧줄에 묶인 채로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며 어둠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거의 6일간 해발 27,000피트 이상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첫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3명이 오후 6시에 6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세르게이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해발 27,900피트에 있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는 즉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시 올라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팀도 도우려고 냈습니다. 그들은 세르게이에게 산소통, 차, 약 등 그와 그녀에게 희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올라가던 중 오후 8시 40분쯤 캠프 6으로 내려오던 또 다른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올렉 그리골리예프를 만났습니다. 세르게이가 물었습니다. 프란 여기 있어요? 그리골리예프는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대답했고 세르게이는 그녀를 향해 어둠 속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매주 파트런에서 새로운 것, 독점 영상이나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파트런 이엑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만나요. 1998년 5월 2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목격자는 없고 나중에 발견된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일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르게이가 프랜시스에게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이스 X와 로프는 다음 날 아침 프랜시스가 누워있던 곳에서 약 150,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그가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알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녀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 무엇을 시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밤 중 어느 시점에 세르게이가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산소를 얻으려 내려갔는지, 도움을 구하려 했는지, 아니면 어둠과 피로로 발을 헛디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산비탈 어딘가에서 프랜시스가 누워있던 곳보다 약 740피트 아래에서 숨졌고 프랜시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월 24일 두 번째 등반대가 프랜시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6일 동안 27,000피트 이상에 있었고 약 36시간 동안 28,000피트 이상의 열린 공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 엘리아스 투크바탈린이 오전 7시 50분경에 그녀에게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안 우달, 캐시 오다우드, 그리고 4명의 셰르파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원정대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캐시는 프랜시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때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프랜시스의 피부는 우유빛으로 하얗고 완전히 매끄러웠으며 마치 도자기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위를 응시하며 초점을 잃었고 동공은 거대하고 어두운 공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눈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가능한 가장 느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안 우달과 셰르파 장부는 프랜시스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발에 약간이라도 체중을 실을 수 있다면 2명의 등반가 사이에서 그녀를 지탱해 내려가게 돕거나 최소한 더 안전한 위치로 옮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들어 올리자 그녀의 다리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시간 이 넘는 노출로 다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랜시스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나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런 자극도 없이 그들의 질문이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대답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세 마디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다운은 공포에 휩싸여 프랜시스가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고 언어의 단편만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가 반복되는 루프에 갇힌 것처럼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몇 마디 말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다운과 우달은 그녀와 약 1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에게 차를 주며 따뜻한 액체를 먹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다리를 확인하고 마사지하며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징후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돌봐야 했기에 떠났습니다. 그들은 몸을 곧게 펴고 돌아서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프랜시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24시간 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태양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으며 기온은 여전히 혹독하게 추웠고 프랜시스는 그 밧줄에 묶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었지만 의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느 시점에 셰르파들이 그녀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1998년 5월 24일 오전 10시 55분경 프란시스 아르센티에프는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약 48시간 동안 야외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도착하고 도우려하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아있던 어떤 수준의 의식이든 간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를 죽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불운도 아니었고 날씨도 아니었으며 무능이나 무모함도 아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이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고 경험도 있었으며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세르게이 혼자서 성공했던 방법은 1998년에 그들이 마주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프랜시스는 28,000피트 산을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의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5월 22일 세 번째 정상 등반을 시도할 때쯤에는 이미 그들은 데스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정상 등정은 계획이 없던 하산을 강요했고 계획이 없던 하산은 분리를 초래했으며 분리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프랜시스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등반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망이 언제 치명적으로 변할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